안녕하세요, 여러분. 자, 이제 드디어 정말 오랜만에 대단원이 바뀌었습니다. 자, 이제 5단원 제국주의와 두 차례 세계대전으로 왔고요. 간만에 썸네일이 바뀌었죠. 자, 오늘 살펴볼 부분인 제국주의, 그리고 그 제국주의 국가들의 식민지 분할, 그리고 나중에 교과서 174쪽으로 가서 요 시기와 제1차 세계대전의 배경 부분을 같이 좀 보면 여러분들이 이해하기가 훨씬 편하거든요. 그래서 174쪽까지 좀 같이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거두절미하고 제국주의 이야기부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썸네일을 보면 이제 여기 이제 영국의 세실 로즈라고 하는 사람의 여기 이제 아프리카 대륙이고요. 여기에 이제 좀 이따 이야기를 하게 될 케이프타운과 이집트의 카이로를 연결하는 그 정책을 풍자하는 그림이고요. 요거 두 개는 이제 이렇게 보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 교과서 160쪽 위에 보면 요 그림은 백인의 짐이라고 보이고요. 자, 여기 두 번째 그림 같은 경우에는 식민지를 지배하는 방식이라고 하는 작품인데, 자, 이 그림 아래에 있는 그림 같은 경우에는 당시에 제국주의를 좀 비판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모습을 보이죠. 자, 여기 원주민에게 술을 갖다 붓고 있고 쥐어 짜면 결과물이 나오고 있고, 옆에서는 선교사가 이런 지배를 정당화하고 있고, 또 이거는 뭔가 당시에 서양 열강들, 제국주의 국가들의 어떤 생각을 잘 나타내 주는 거예요. 우리가 이러한 야만적인 사람들을 우리 서양 국가들이 문명의 길로 데리고 가줘야 된다. 그게 우리 백인들이 가지고 있는 짐, 우리 백인들의 부담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그런 약간 인식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제국주의를 잘 나타내주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그럼 제국주의의 등장과 식민지 분할이라고 하는 걸 한번 먼저 살펴볼 건데요. 자, 그 전에 여러분들이 용어와 관련해가지고 조금 생각을 해줬으면 좋은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잠깐 가지고 와봤어요. 자, 우리가 황제가 다스리는 국가도 제국이라고 얘기를 하죠. 사실 동아시아에서 입숙한 제국이라고 하는 용어는 황제가 다스리는 국가로서의 제국인데요. 일반적으로 이 제국이라고 하는 거를 이제 제국도 번역어일 거 아니에요? 번역어. 임페리얼리즘이라고 해서 이 제국주의를 그렇게 번역을 하는데, 자, 이 번역어로서 서양의 제국이라고 하는 용어로서 더 많이 쓰이는 용어는요, 여러 민족이나 여러 국가가 하나의 국가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대영제국입니다. 대영제국이라고 할 때 제국인데, 대영제국은 왕이에요, 왕. 여러분 지금 보면 알겠지만 여왕 이러잖아요. 그리고 왕으로 즉위한다 이러잖아요. 황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제국이라고 불러요. 지금 서양에서 일반적으로 쓰이는 제국이라고 하는 용어는 한 국가 안에 여러 민족, 여러 국가들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대영제국 아래에는 저 캐나다라고 하는 지역의 국가들도 있었을 거고, 그 다음에 밑에 이제 인도, 대표적인 식민지죠. 이런 여러 국가들, 여러 민족들이 하나의 국가 체제 안에 들어있는 그런 시스템을 제국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래서 제국주의라고 얘기하면 여러 식민지들을 먹으면서 일단 식민지를 통해서 확장적으로 팽창 정책을 펼치는 모습들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국주의의 등장이라고 하는 파트에서 제국주의가 가지고 있는 여러 요소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19세기 후반 산업혁명은 한창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2차 산업혁명까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에서 이 독점 자본주의 단계에 도달한 서양 열강 세력들의 모습입니다. 독점 자본주의라고 하면 간단하게 이제 한창 자본주의가 고도로 발달해서요. 자본주의가 극도로 발달을 해서 소수의 거대한 기업들이 독점적으로 굉장히 강력한 경제적 힘을 가지고 있는 그런 상태를 독점 자본주의라고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독점 자본주의 단계, 즉 자본주의가 고도로 발달한 단계에 도달한 서양 열강들의 이야기입니다. 이들의 필요성은 뭐였냐면, 첫 번째, 값싼 원료 공급지가 필요했고요. 그리고 제품을 판매하고 국내에서 남아도는 자본을 투자할 새로운 시장, 원료 공급지이자 시장, 식민지가 필요했던 겁니다. 그래서 군사력을 앞세워서 식민지를 확보하기 위한 대외 팽창 정책을 추진하게 되는데요.
이 대외 팽창 정책, 식민지를 확보하기 위한 이 대외 팽창 정책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는 거예요? 제국주의다라고 부르는 겁니다. 자, 그래서 독점 자본주의 단계에 도달한 이 서양 열강 세력들이 값싼 원료 공급지 그리고 새로운 시장으로서의 식민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대외 팽창 정책을 펼쳤던 그 모습을 제국주의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제국주의에 들어가 있는 몇 가지 요소들을 더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제국주의는 나폴레옹 전쟁 이후에 퍼진 민족주의 그리고 사회 진화론을 사상적 배경으로 하는데 민족주의 같은 경우에는 조금 이따 더 이야기를 할 거고요. 자, 먼저 세 번째 사회 진화론을 사상적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회 진화론이 뭔지 날개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사회 진화론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이 배웠던 그 생물학적인 진화론이라고 하는 걸 사회에 적용한 겁니다. 인간 사회에도 자연 세계와 같이 생존 경쟁 그리고 적자 생존 적합한 자가 살아남는 원칙이 작용한다라고 하는 이론이 사회 진화론이죠. 여러분들이 한국사를 들었으면 우리가 애국계몽 운동이나 이런 이야기를 할 때 사회 진화론 얘기를 합니다. 특히나 여기에는 뭐가 들어가 있냐면 여러분들 교과서에다 좀 써놓읍시다. 백인종이 요거는 밑줄 일단 지어볼게요. 백인종들이 유색인종들보다 문화적, 생물학적으로 우월하다는 믿음까지 들어가 있어요. 자, 기본적으로 이 제국주의에 살짝 들어가 있는 게 아까 백인의 짐 이런 거에서도 보듯이 요걸 좀 써놓으세요. 뭐가 들어가 있냐면 인종주의가 어느 정도 들어가 있다라고 하는 거를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 사회 진화론과 함께 인종주의도 들어가 있다라고 하는 것도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사회 진화론을 그리고 민족주의를 사상적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요. 이 민족주의는 좀 이따 이야기하겠다고 얘기를 했죠. 이 강대국들의 민족주의는 좀 변질됐어요. 침략적 민족주의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극단적 형태로 변질된 강대국의 침략적 민족주의는요. 자, 민족주의. 예전에 우리가 이야기했던 저번에 빈체제나 이런 데서 얘기했던 민족주의는 뭔가 억압받고 있는 민족들의 독립이라던가 아니면 분열되어 있는 나라들의 통일이라던가 이런 방식으로 얘기를 했었는데 변질된 침략적 민족주의는 뭐야? 우리 민족이 겁나 센 민족이니까 더 팽창하고 더 넓은 땅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식민지 확대 쪽으로 넘어간다는 거죠. 식민지를 확대해서 대제국을 형성하려는 민족 감정을 고조시켰다 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제국주의 하나의 요소로서 또 살펴볼 수 있을 거고요. 자, 그래서 이 침략적 민족주의라고 하는 것도 어떤 하나의 용어로서 우리가 가지고 가주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마지막 우리가 방금 봤었던 사회진화론은 다시 한번 살펴보면 아까 말했죠. 인종주의가 들어가 있다고요. 인종주의. 자, 백인이 인종적으로 우월하고 그리고 식민지를 어떻게 해줘야 된다? 아까 백인의 짐이라고 하는 그림에서 봤듯이 식민지를 야만적인 식민지를 뭐 해줘야 된다? 문명화 해줘야 된다라고 하는 명분을 내세우면서 뭐 제국주의를 정당화하는 그런 요소로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요소들이 지금 제국주의를 구성하고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넘버링을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사실 거의 다 밑줄을 긋기는 했죠. 요 전체적인 내용 자체가 제국주의를 압축해 놓은 거라고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제국주의가 무슨 뜻인지 알아봤습니다. 그런데 이제 교과서에 여러분들이 간단하게 좀 읽고 가면 좋을 것 같은 게 있는 게 밑에 일본의 제국주의와 관련된 게 있어요. 서양 열강들이 보여줬던 제국주의의 모습과는 조금 다른 모습이 있더라라고 하는 게 여기 표현이 되어 있는데, 특히나 일본의 제국주의는 그 피해를 받았던 게 결국 우리 한반도였기 때문에 우리가 한번 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아시아 유일의 제국주의 국가 일본과 서양의 제국주의는 대팽창을 추진한 공통점이 있지만 다른 측면이 좀 있었대요. 첫째, 일본은 봐봐, 아까 독점 자본주의에 도달한 서양 열강들이 제국주의를 펼쳤다고 했죠. 그런데 일본은 자본주의가 그 정도로 발달하지는 않은 상태였다 이거예요. 선진 자본주의 단계, 즉 자본주의가 고도로 발달하지 못한 단계에서 제국주의, 식민지 팽창 정책을 폈어요. 자, 그래서 여기 끝에 보면 상품 판매 시장을 확보하는 게 서양 열강들에게 중요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일본에게는 뭐래? 식민지에 대한 경제적 착취. 왜? 자기들이 아직 자본주의가 고도로 발달하지 못했으니까. 서양 열강들은 자본주의가 고도로 발달했으니까 물건을 갖다 팔고 원료를 공급받을 의미로서의 식민지가 중요했다면, 일본은 자기들이 그렇게까지 발달하지 못했으니까 뭔가 식민지를 착취해서 자기들이 발달하는 거에 조금 더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고요.
둘째, 서양 열강은 인종적, 문화적 차이가 있는 원격지, 먼 지역을 식민지로 삼았어요. 그래서 뭐 인종주의라던가 이런 것들이 거기에 들어가 있기도 하죠. 근데 일본은 인종적, 문화적으로 유사한 주변 국가, 동아시아 국가들을 직접 침략 대상으로 삼았다라고 하는 이런 차이점들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도 여러분들이 한번 알아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교과서에서 소개하고 있으니까요.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부터 161쪽으로 넘어가서 구체적으로 살펴볼 부분은 뭐냐면 실제 제국주의 열강이 아시아와 그 다음에 태평양 지역에서 어떻게 식민지들을 서로 나눠 먹고 있는가, 유식한 말로 분할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거를 살펴볼 겁니다. 밑에 지도가 있죠. 아따 복잡하죠. 그리고 교과서에 보면 기역, 니은, 디귿 어느 나라가 지금 이 지역들을 먹었는지를 다 안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기역 빨간색은 여기 지역이고 여기 지역까지도 가지고 있죠. 여기도 빨간색이 있네요. 니은, 초록색은 여기 지역을 가지고 있네요. 하나하나 찾아볼 겁니다. 디귿, 다음 독일, 보라색은 독일로 되어 있고 독일이, 여러분들 이 점선도 보면 색깔이 있어요. 요 보라색 점선 지역과 여기 라고 하는 부분까지 독일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디귿은 여기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있는 인도네시아 요 지역들을 전체적으로 가지고 가고 있고요. 미국은 필리핀 가지고 갔네요. 그 다음에 요 파란색 점선이 지금 미국 지역입니다. 여기도 파란색 점선 있고 여기도 파란색 점선 있고 그렇게 되어 있네요. 하나하나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포르투갈 이야기 한번 볼까요? 포르투갈, 너무 오래전에 봤죠? 포르투갈과 에스파냐는 어땠어요, 여러분들? 포르투갈과 에스파냐는 신학로 개척이라고 하는 시점에 가장 먼저 선진적으로 아메리카 지역이나 이런 쪽으로 나아갔던, 그리고 사실 향신료 무역에서도 포르투갈은 처음에 우위를 점했었죠. 자, 포르투갈은 신학로 개척 이후에 가장 먼저 동남아시아에 진출해서 향신료 무역을 독점했었다 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밑줄 안 그을 겁니다. 했던 내용이니까요. 그리고 에스파냐도 했던 내용이에요. 필리핀을 점령을 해서 식민지 경영에 주력을 했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특히나 향신료 무역을 독점하고 있었던 포르투갈을 밀어냈던 나라가 어느 나라냐? 네덜란드입니다. 이 네덜란드는요, 포르투갈을 밀어내고 네덜란드의 동인도 회사를 앞세워서 자카르타를 거점으로 향신료 무역을 시작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이거 잘 기억을 해주세요. 자, 포르투갈을 동남아시아에서 밀어내고 향신료 무역을 다시 독점했던 나라가 어디다? 네덜란드라는 얘기입니다. 향신료 무역을 시작하였고, 한편 자바라고도 합니다. 수마트라, 보르네오 같은 지역들을 합쳐서 네덜란드령 동인도를 건설하였다라고 되어 있죠. 요것도 체크를 해두세요. 자, 그러니까 자기들이 먹은 식민지 지역을 다 합쳐서 뭐라고 이름 붙였다는 거야? 네덜란드령 동인도라고 이름을 붙였다는 거죠. 이 지역에 식민지를 많이 가지고 있었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네덜란드는 그래서 이 지역, 이 네덜란드령 동인도라고 하는 이 식민지 지역에다가 대규모 농장을 만들고 고무, 사탕수수, 커피 등을 강제로 재배, 대규모 농장에다가 강제로 다 재배를 하면서 원주민들을 착취하는 시스템, 뭐라고 불렀었죠? 플랜테이션이라고 불렀었죠. 여기서도 플랜테이션을 행하는, 그래서 원주민을 착취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네덜란드 살펴봤으니까 잠깐 지도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먼저 그냥 하나하나 쭉 다 보고 이렇게 보면 마지막에 다시 한번 지도를 볼 거니까 그러면 여기에 선생님이 준비한 순서대로 보죠. 준비한 순서가 살짝 헷갈렸어서 네덜란드 살펴봤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 보죠. 이번에 우리가 살펴볼 나라는 프랑스, 그 다음에 이 문단의 핵심은 영국입니다. 영국은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그런데 이 전투 이름 좀 기억해 둘게요. 플라시 전투. 이 플라시 전투라고 하는 전투는 1757년에 있었던 전투인데 인도사 부분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나옵니다. 사실 우리 이번에 인도사는 시험 범위에 안 넣을 생각인데요. 그거는 나중에 뭔가 필요한 학생들을 위해서 인도사는 한번 싹 정리해서 인강으로 올려주겠습니다. 자, 플라시 전투에서 어떤 전투였냐면 영국을 둘러싸고, 사실상 이 벵골 지역이라고 하는데 인도 지역입니다. 인도를 둘러싸고 영국과 프랑스가 한판 붙었던 전투예요. 플라시 전투. 여기에서 프랑스가 집니다. 그러면서 영국이 사실상 인도의 지배권을 가지고 가죠. 자, 프랑스를 몰아내고 벵골 지역의 통치권을 차지한, 벵골 지역, 인도 북부 지역입니다. 벵골 지역의 통치권을 차지한 영국은 19세기 정도가 되면 인도 대부분을 점령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영국 하면 사실 이거는 세계사를 안 배웠어도 영국이 인도를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건 굉장히들 많이들 알고 있더라고요. 인도를 대부분 점령하였다. 이후에 전쟁을 통해서 또 미얀마까지 식민지화하게 되고요. 미얀마가 동남아시아, 이따 지도에서 볼 거예요. 동남아시아 지역이거든요. 바로 옆이 인도예요. 그래서 인도 지역에다가 미얀마를 붙여서 병합시켜버려요. 그 다음에 말레이 반도, 그 다음에 보르네오까지 북부를 차지해서 말레이 연방이라고 하는 지역을 수립합니다. 아까 네덜란드가 자기 식민지를 다 묶어서 네덜란드령 동인도라고 했던 것처럼 말레이 반도와 보르네오라고 하는 지역 북부까지 합쳐서 영국은 말레이 연방이라고 불렀다는 겁니다. 수립했고요. 그 다음에 네팔, 아프가니스탄까지 세력을 확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지역 이름들 여러분들 지금 이거 지리야 역사야 하겠지만 사실 역사랑 지리는 떼놓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지도를 보면서 좀 익숙해집시다. 이따가 지도 한번 다시 여러분들은 교과서에 같이 지도가 있으니까 같이 좀 살펴보세요. 자, 그러면 인도 지역의 프랑스는 먹지 못했죠. 왜? 플라시 전투에서 졌잖아. 그러면 프랑스는 어느 방향으로 나아갔는가 한번 볼게요. 프랑스는 어떻게 됐어? 방금 봤죠? 이렇게 연결을 좀 해놓읍시다. 플라시 전투에서 프랑스는 패배합니다. 프랑스는 패배하고요. 그러고 나서 어디로 진출하게 되냐면 프랑스는 인도 차이나 반도로 진출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동남아로 진출해요. 인도를 뺏기고 이제 동남아 지역에 조금 더 집중하는 모습을 보이는데 여러분들이 자, 지금 선생님이 슬라이드는 준비하지 않았는데요. 여러분들은 바로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어디로 좀 가보면 좋을 것 같냐면 교과서 146쪽 잠깐 한번 펴보세요. 146쪽에 보면 무슨 얘기가 나와 있냐면 마지막 문단입니다. 7월 혁명과 2월 혁명 파트의 마지막 문단 루이 나폴레옹이라고 하는 부분에 제2제정이었죠. 나폴레옹이 황제를 즉위하고 나서 인도 차이나를 점령하는 등 대외 팽창 정책을 추진했다라고 되어 있죠. 이 인도 차이나 반도로 넘어가게 된 게 뭐 때문이야? 인도를 뺏겼기 때문입니다. 영국에게. 플라시 전투 이후에. 자, 그래서 요때 이제 인도 차이나 반도로 진출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래서 가장 동아시아 지역과 부딪혔던 일이 요 베트남이죠. 베트남의 종주권을 주장하던 당시에 청나라를 물리치고 그래서 청불전쟁이라고도 하죠. 청프전쟁. 청나라와 프랑스가 전쟁을 합니다. 어딜 둘러싸고? 베트남을 둘러싸고. 그래서 청을 물리치고 베트남을 차지하게 됩니다. 자, 베트남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선교사 박해 같은 것들을 구실로 해가지고 이제 베트남에 군대를 파견해서 처음에 베트남과 조약을 맺습니다. 그래서 이제 베트남을 사실상 보호국화해요. 그러니까 원래 베트남은 청나라의 조공책봉 관계였단 말이에요. 조공하던 나라였어요. 그러니까 청나라 입장에서는 야, 베트남 내 건데 라고 프랑스한테 얘기를 하고 그래서 전쟁이 붙은 거죠. 전쟁이 붙어가지고 이제 청프 전쟁. 여기에는 이제 이렇게 하나만 써놓읍시다. 이 청프 전쟁에서 프랑스가 승리합니다. 그러면서 베트남을 차지하게 되는 거죠. 이후에 인도차이나 반도 전체를 점령하러 들어갑니다. 프랑스는 캄보디아, 라오스까지 영향력을 확대해서요. 프랑스령 인도차이나 연방을 조직하게 됩니다. 여긴 또 프랑스령 인도차이나 연방이라고 불렀다는 거죠. 프랑스령 인도차이나 연방이라고 불렀다는 겁니다. 그래서 프랑스는 베트남의 값싼 노동력을 이용해서 대규모로 쌀농사를 지었다라고 하는 것도 베트남 쌀농사 유명하잖아요. 쌀국수 이런 것도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영국과 프랑스의 이야기까지 다 살펴봤습니다. 지금 이따가 이거 다 지도에서 한번 싹 정리할 거예요. 자, 그러면 다음 문단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지요. 다음 문단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마지막 문. 한편 여기는 이제 어느 지역에서의 얘기를 하는 거냐면 태평양 섬 지역에서의 분화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아까 등장했던 국가들이 등장할 거예요. 영국도 나오고 독일은 처음 나오네요. 그다음에 미국. 독일은 통일한 지가 얼마 안 됐죠. 독일 통일이 1871년이었으니까 독일은 약간 후발주자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식민지 정책 같은데 바로 지금 발을 넣고 있지는 못하는 상태예요. 자, 영국은 아까 봤죠? 오스트레일리아, 호주죠? 오스트레일리아와 뉴질랜드를 자치령으로 만들었대요. 자치령으로 만들었대. 자치령이 무슨 뜻이야? 이런 뜻이에요.
광범위한 자치권, 그러니까 즉 오스트레일리아와 뉴질랜드 지역의 사람들이 광범위한 자치권을 얻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중앙정부가 어디야? 영국이죠. 영국. 중앙정부의 간섭을 받지는 않아요. 그런데 영국의 영향권 아래에 있어요. 그런 부분을 자치령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식민지 지역보다는 자치권이 좀 높습니다. 자치권이 좀 높아요. 그런데 영국의 영향력 아래에 있어요. 그렇게 보면 됩니다. 자치령으로 삼았다라고 하는 게. 자, 자치령으로 만들었고, 독일도 비스마르크 제도, 그 다음에 마셜 제도 등을 점령하였다라고 되어 있죠. 또 지도에서 다 보일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지도에서 바로바로 확인하면서 가보세요. 자, 미국은요. 미국은 이제 동남아시아 지역으로 들어오게 되는데 미국이 침을 흘리고 있었던 데는 어디냐? 필리핀입니다. 그런데 그 필리핀, 아까 봤죠? 필리핀은 누가 먹고 있었어요? 에스파냐가 먹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미국은 에스파냐와 전쟁을 할 수밖에 없죠. 미서 전쟁이라고도 하고요. 미국 스페인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에스파냐와의 전쟁에서 승리해서 어디를 먹어요? 필리핀을 먹습니다. 식민지로 삼고요. 하와이와 괌을 차지하게 됐다고 되는데 하와이도 이제 이 시기에 먹는데 여러분들이 조금 정리를 해보자. 에스파냐와의 전쟁에서 승리하면서 미국이 얻었던 게 있어요. 하나는 필리핀 지역이고요. 또 하나는 괌입니다. 괌을 식민지화하고요. 식민지화해요. 자, 하와이와 괌을 차지하였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괌을 차지하게 된 게 이 에스파냐와의 전쟁에서 승리한 결과물이라는 뜻입니다. 괌을 식민지화하고요. 또 한편 미국 바로 밑에 있는 쿠바라고 하는 곳을 보호국화합니다. 보호국화입니다. 보호국이라고 하는 건 이따 잠깐 등장할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 보호국화 써놓고 보호국이 뭔지는 조금 이따가 자료가 준비되어 있으니까 그거 보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미국의 에스파냐와의 전쟁에서 얻어낸 점이에요. 그래서 이 정도로 여러분들이 정리를 좀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야, 진짜 너무나 많은 땅 이름들, 지명들이 쏟아져 나왔어요. 지도에서 조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빨간색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거기 빨간색 여러분들 교과서 같이 보도록 하죠. 교과서 영국으로 가보세요. 답은 영국인데요. 영국 보면은 인도를 대부분 점령하였다라고 되어 있고요. 교과서에 어느 지명들이 있는지 보는 거야. 자, 여기 미얀마를 붙여서 병합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말레이 반도와 여기. 자, 거기 보르네오 북부라고 하면 여기를 얘기합니다. 펜을 들어야겠네. 자, 여기 말레이와 여기 이 섬이 보르네오 섬이거든요. 이 보르네오 북부 지역. 그래서 요렇게 묶어서 여기를 뭐라고 불렀다는 거야? 말레이 연방이라고 만들었다라고 되어 있죠. 그 다음에 네팔 그리고 아프가니스탄까지 해가지고 지금 빨간색 부분들은 다 영국의 그래서 영국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영국령과 영향권이라고 되어 있죠. 그 영향권이라는 게 뭐 얘기하는 걸까요? 자치령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자치령. 여기 오스트레일리아와 뉴질랜드는 자치령으로 만들었다고 되어 있죠. 그래서 기억은 영국을 얘기합니다. 기억은 영국을 얘기해요. 그래서 써놓으세요. 써놓는 게 낫지 않을까? 교과서에. 여기를 말레이 연방. 이렇게 영국이 만들었다라고 보면 되겠죠. 이렇게. 됐죠? 자, 그러면 다음으로 가보죠. 자, 니은으로 가보겠습니다. 니은으로 가보면 여기죠. 니은은 좀 조그맣네요. 자, 근데 교과서에 찾아보세요. 어딘가에 써 있습니다. 세 번째 문단에 보면 베트남을 차지하였고 그 다음에 어디? 캄보디아, 라오스까지 해가지고 다 먹었던 나라. 어느 나라였어요? 프랑스였죠. 그래서 요 지역, 초록색 지역은 니은이 프랑스임을 알 수 있고요. 요 지역을 다 묶어서 프랑스는 뭐라고 불렀다고 되어 있습니까? 프랑스령 인도 차이나 연방을 만들었다라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써 놓으면 되겠죠. 프랑스령 인도 차이나 연방이 이렇게 구성되고 있는 모습을 여러분들이 또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라색 보면 독일령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독일령이 이렇게 되어 있고 아까 봤던 비스마르크 제도도 있고 마셜 제도도 있고 여기 전체를 이렇게 독일이 가져가고 있는 모습 봤고요. 자, 디귿 한번 봅시다. 인도네시아에 보면 자카르타라는 지역도 있고요. 아까 봤던 그 지역 이름들 있죠. 자와, 그 다음에 수마트라, 그 다음에 보르네오라고 하면 여기가 아까 보르네오 섬이라고 했어요. 보르네오 북부는 영국이 가져갔고 보르네오 남부 지역은 전체 다 네덜란드가 가져갔습니다. 그래서 여기 전체를 다 묶어서 네덜란드령 동인도라고 부르고 있다. 그래서 요 지역, 요 주황색으로 되어 있는 지역을 싹 묶어가지고 여길 뭐라고 부르고 있다? 네덜란드령
네덜란드령 동인도라고 부르고 있다. 네덜란드령 동인도라고 부르고 있고, 그래서 디귿은 네덜란드인 거죠. 네덜란드인 거죠. 자, 그럼 마지막으로 파란색 미국을 살펴보면 필리핀을 에스파냐와의 전쟁에서 얻었고요. 여기엔 안 보이지만 쿠바도 보호국화했고요. 괌도 표시는 안 돼 있지만 괌도 식민지화했고 하와이도 먹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미국 영들도 우리가 한번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기억, 니은, 디귿 여러분들이 잘 체크를 해두면 될 것 같고요. 오케이? 자, 여기를 한번 여러분들이 쫙 써놓은 다음에 정리하는 시간을 좀 가지고 가 보세요. 자, 그러면 조금 여러분들이 추가로 좀 써놓을 게 있는데, 자, 여기 영국 파트 한번 보세요. 영국 파트. 여기에 써놓으세요. 그냥 써놓으세요. 왜냐하면 마지막 문단에 분리되어 있으니까. 분리되어 있으니까 오스트레일리아와 뉴질랜드를 뭐로 만들었다? 자치령으로 만들었다를 여기다 써놓으면 사실 맨 밑에 써있기는 하지만 이렇게 묶어가지고 한 번에 볼 수 있다는 것도 의미가 있으니까 이렇게 정리를 해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지금 서양 열강들이 제국주의 분할을 하고 있는데 식민지 분할을 어디서? 태평양 아시아 지역에서 하는 걸 봤습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살펴볼 부분이 아프리카 분할입니다. 142쪽으로 가보도록 하죠. 자, 신항로 개척 이후에 신항로 개척 때 많은 나라들이 이렇게 아프리카 해안선을 더듬어 가면서 넘어가고 이랬었잖아요. 자, 신항로 개척 이후에 서구 열강들은 아프리카 해안지대들을 이렇게 더듬어 가면서 노예 무역을 통해서 막대한 이익을 얻었다. 새로운 내용이 전혀 아닙니다. 그런데 자, 이제 19세기에 들어가면서 상황이 좀 바뀌어요. 19세기에 들어서면서 리빙스턴, 스탠리 되게 유명한 사람들이에요. 이런 탐험가들의 활동으로 아프리카에 지하 자원이 엄청나게 많다. 그 다음에 아프리카에 인구도 꽤 있어서 시장적으로 잠재력이 꽤 크다라고 하는 것들이 알려지자 서양 열강들은 아프리카 분할에 나서게 됩니다. 이게 사실상 서양 열강들이 뭐예요? 아프리카 분할에 나서게 된 뭐다? 이유? 아니면 배경, 이런 걸로 작용을 할 수 있겠죠. 아프리카 분할에 나서게 된 배경. 자, 그래서 20세기 초에는 에티오피아, 요즘 기억해 주세요. 라이베리아, 요 두 나라를 제외하고는 아프리카 전 지역이 서구 열강의 식민지가 됩니다. 에티오피아는 잘 버틴 거고요. 라이베리아는 뒤에 미국이 있었어요. 뒤에 미국의 해방 노예들 있잖아요. 미국의 해방 흑인 노예들이 아프리카 지역에 만든 나라가 라이베리아예요. 그러니까 미국을 뒤에 이고 있었기 때문에 사실상 미국의 영향력이 어느 정도 없지 않았겠지만은 식민지가 되진 않았습니다. 에티오피아는 잘 버틴 거고요. 물론 나중에 2차 세계대전 언저리쯤 해가지고 이탈리아한테 몇 년 동안 잠깐 점령당하기는 합니다. 그래서 완전한 의미로, 근데 요 20세기 초라는 시점으로 따지자면 에티오피아와 라이베리아를 요 두 나라는 식민지가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라이베리아는 여러분들 자유라고 얘기하면 liberty라고 하는 그런 단어도 있죠. 그래서 그 단어에서 온 거죠. 라이베리아, 자유의 땅 이런 뜻입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 아프리카가 어떤 식으로 쪼개지고 있는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차라리 아시아랑 태평양이 낫다, 그죠? 난리가 났습니다. 난리가 났는데 핵심적으로 교과서에 나와 있는 그런 구조들을 가지고 살펴볼 건데요. 여러분들이 먼저 조금 인식을 해줬으면 좋겠는 거는 요 빨간색 화살표를 이렇게 연결된 부분이랑요. 빨간색 화살표가 이렇게 연결된 부분이랑 그 다음에 요 프랑스가 되어 있는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프랑스 봐봐. 이렇게 프랑스가 이렇게 되어 있죠. 파란색. 이렇게. 그래서 지금 서로 이쪽은 세로로, 이쪽은 가로로 가고 있고 어디선가 만나고 있네요. 파쇼다라고 하는 지역에서 프랑스와 영국이 만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도 한번 먼저 지도 구조에서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지도가 더러워지니까 여러분들 지도에다가 내가 방금 그린 이 부분을 그릴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고 이 축을 중심으로 한번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자, 아프리카 분할을 주도한 나라는 영국과 프랑스입니다. 신항로 개척 시기에 아메리카를 진출하는 데 주도했던 나라는 에스파냐와 포르투갈이라면 아프리카 분할의 주인공은 영국과 프랑스입니다. 영국 먼저 볼게요. 영국은 이집트의 카이로에서 어디까지?
아프리카 최남단의 케이프타운을 잇는 아프리카 무슨 정책? 종단 정책. 종자가 무슨 종자? 세로 종자예요. 그래서 아프리카를 세로로 잇는 종단 정책을 추진하게 됩니다. 아프리카 종단 정책을 추진하는데 여러분들 이것까지 기억해 줘야 돼요. 아프리카 종단 정책의 시작점 카이로고요. 끝점 케이프타운입니다. 추진하겠습니다. 이에 맞서서 프랑스는 알제리, 모로코 등을 기점으로 시작점으로 해서 동쪽에 어디 마다가스카르까지 진출하는 여긴 뭐예요? 아프리카 횡단 정책을 추진합니다. 아프리카 횡단 정책을 추진합니다. 뭐야? 횡자는 가로 횡자예요. 여기는 세로로, 여기는 가로로. 그러면 중간에 만나겠죠. 꽝 하고 부딪힐 수밖에 없어요. 영국과 대립합니다. 결국에 그 대립의 끝에 1898년 영국과 프랑스는 결국에 아까 봤었죠. 지도에서 파쇼다라고 하는 지역에서 꽝하고 부딪힙니다. 충돌하는데요. 물론 이제 마지막 순간에 서로 양보를 해서 결국 파쇼다 지역에서 전쟁까지 벌어지진 않고 외교적인 부분으로 해결이 되는 모습을 살펴볼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 파쇼다 사건까지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영국은 카이로에서 케이프타운을 잇는 종단 정책, 프랑스는 알제리, 모로코를 기점으로 해서 마다가스카르까지 가는 횡단 정책을 펼치니까 중간에 꽝 부딪히는데 그 지점이 어디였다? 파쇼다라는 지역이었다라고 하는 걸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지도를 준비를 했습니다. 자, 다시 한번 프랑스의 상황을 그리고 영국의 상황을 보자면 영국은 보이죠? 이제 눈에 보이지? 이집트의 카이로부터 여기 남아프리카 연방 밑에 있는 케이프타운까지. 지금은 저기가 남아공이죠? 남아프리카 공화국. 자, 그리고 프랑스는 모로코, 알제리부터 시작해서 여기에 있는 마다가스카르까지 가는 게 프랑스의 목표였습니다. 그래서 프랑스를 연결하면 이런 느낌이라고 보면 되고요. 프랑스를 연결하면 영국을 연결하면 이런 느낌이라고 보면 될 텐데 딱 만나는 지점이 여기죠. 파쇼다라고 하는 장면. 그래서 파쇼다 사건까지 여러분들이 지도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도의 핵심적인 도시들은 동그라미 쳐놓으세요. 카이로, 케이프타운, 모로코, 알제리, 마다가스카르. 이렇게 보면 프랑스와 영국의 전체적인 그림을 한번 볼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아까 방금 봤었습니다. 영국이 이집트 지역을, 이집트의 카이로를 또 식민지로 가지고 있었다. 이집트를 식민지로 가지고 있었다. 자, 여기에 보면 영국령 빨간색으로 보면 이집트가 지금 영국령으로 되어 있죠. 자, 그랬을 때 당시 이집트의 상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집트는 오스만 제국의 지배권 아래에 있었습니다. 오스만 제국의 지배를 받고 있었던 이집트에서는요, 1805년에 총독이었던 누구? 무함마드 알리라고 하는 사람이, 여러분들 여기도 좀 체크하고 알아둡시다. 무함마드 알리가 근대화 운동을 추진을 하게 됩니다. 뭐 학교 공장 세우고 담배와 면화 등 상품 작물도 재배하고 이러면서 경제적으로 좀 살려보려고 하는 이집트 지역을 그런 여러 근대화 운동을 추진하게 됩니다. 그리고 무함마드 알리를 이어서 이집트 태수가 된 이런 직책 이름들은 그렇다 치세요 그냥. 자, 무함마드 사이드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무함마드 사이드라고 하는 사람 중요한 게 뭐야? 프랑스의 제안을 받아서 수에즈 운하라고 하는 걸 건설합니다. 수에즈 운하라는 걸 건설. 그런데 수에즈 운하, 좀 이따 지도에서 볼 거예요. 수에즈 운하가 뭔지. 운하를 만드는 거기 때문에 공사비가 엄청나게 들어요. 그래서 막대한 공사비로 재정난을 겪게 되고 이 재정난 과정에서 수에즈 운하를 꿀꺽한 게 누구냐면 영국입니다. 결국 영국의 수에즈 운하의 경영권을 넘기게 됩니다. 영국에다가. 수에즈 운하의 경영권. 이거 되게 중요해요. 수에즈 운하의 경영권 누가 갖고 있다? 영국이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후에 이집트가 영국이라던가 이런 나라들의 외세의 내정 간섭을 받게 되자 중요한 사람이 나오네요. 아라비 파샤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아라비 파샤라고 하는 사람이 이집트를 이집트인에게 가자 돌려주자라고 하는 구호를 내세우면서 외세를 배척하는 외세 배격 운동을 주도하게 되고요. 이 아라비 파샤라고 하는 사람이. 그리고 헌법을 제정하고 어떤 독립적인 국가로서의 모습을 가지려고 노력을 하나 주도하고 헌법을 제정해서 뭔가 노력을 하지만 꼭 영국에게 진압되고 결국에 이집트 자체가 뭐가 돼요? 영국의 보호국이 되어버리는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전체적으로 무함마드 알리, 무함마드 사이드, 수에즈 운하를 만들었었죠. 그 다음에 아라비 파샤 시기에 외세 배격 운동까지 했지만 영국에게 진압당하면서 사실상
영국이 이집트 지역을 보호국으로 만드는 그런 모습까지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자, 수에즈 운하가 뭐길래 선생님이 방금 중요하다고 했느냐? 지도를 보면 너무나 중요하다는 걸, 지금도 중요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 전에 보호국 이따 설명하겠다고 했죠. 영국의 보호국, 그리고 아까 미국과 에스파냐의 전쟁에서 미국이 승리하면서 쿠바를 보호국화했다고 했어요. 보호국이 뭐냐면 조약을 통해서요, 상대국에게 주권, 대표적으로 외교권 등이 있습니다. 주권을 넘겨줘요. 예를 들면 영국의 보호국으로 전락했다. 즉 이집트가 상대국인 영국에게 외교권 같은 주권을 넘깁니다. 조약을 통해서요. 그리고 상대국, 영국은 이 나라, 이집트를 보호해주는 국가로서 보호국의 권리 행사를 대리합니다. 예를 들면 권리 행사가 뭐 있어요? 외교권을 만약에 넘겼다라고 하면 영국이 이집트의 외교권을 대신 행사하는 거죠. 그리고 안전을 보장해주고 이런 모습들을 볼 수 있어요. 우리나라도 사실 이 보호국이 됐었죠. 을사늑약이 대표적으로 보호국으로 넘어갔었던 그 내용이었죠. 을사늑약의 내용이 뭐였어요? 외교권을 넘기는 거였잖아요. 대표적으로 그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아까 쿠바를 보호국화했다는 것도 비슷한 느낌으로 받아들여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수에즈 운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에즈 운하 위치가 너무 중요해요. 왜? 여기 봐봐. 원래는요, 수에즈 운하의 의미는 이거예요. 여기에서 여기까지 간다고 치자. 여기에서 여기까지 바다로 간다고 치면 이렇게 가야 되는데 수에즈 운하를 통해서 지중해 안으로 거쳐서 이렇게 갈 수 있게 만든 거예요. 혁명적이죠. 혁명적이죠. 그래서 이 수에즈 운하를 무함마드 사이드 시기에 프랑스의 제안으로 만들려고 했으나 재정난 때문에 결국에 영국이 꿀꺽해서 요 지역의 그 경영권을 누가 가져간다? 영국이 가져가는 그런 모습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집트까지 162쪽 아래에 있는 세계사 백과 파트였습니다. 자, 그러면 나머지 나라들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벨기에라고 하는 나라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벨기에는 전에 그 네덜란드 안에 들어가 있었던 나라인데요. 이때 독립한 상태입니다. 네덜란드로부터 독립해서 별도의 독립국가가 돼 있는 상태예요. 벨기에는 중앙아프리카의 콩고를 식민지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사실 벨기에가 콩고를 먹었던 거는 상당히 그 지역에서 뭐라고 해야 될까요? 엄청나게 뭐라고 해야 될까? 잔혹한 통치를 한다고 해야 될까요? 뭔가 노동을 하는 과정에서 뭔가 막 불성실하게 일하는 것 같은 노예들 같은 게 당시 원주민 노예들을 막 손목을 자르고 막 이랬다고 하죠. 굉장히 그래서 콩고를 식민지로 삼았고 그런 것들도 한번 봐두세요. 그다음에 독일은 카메룬, 토고 지역을 차지해서 동아프리카 지역까지 진출을 합니다. 아프리카 동쪽 지역까지 진출을 하게 됩니다. 자, 거기에다가 독일이 이 시기에요. 여러분들이 조금 이따가 같이 살펴볼 겁니다. 독일이 이 시기가 비스마르크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내려온 상태예요. 그래서 황제도 바뀌었습니다. 비렐름 2세로요. 근데 비스마르크는 뭔가 자기들이 내부적으로 이제 통일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다지는 게 중요하지 식민지를 먹는 거는 신경을 최대한 안 쓰려고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비렐름 2세, 다음 황제가 된 비렐름 2세는 외부적으로 막 뻗어나가려고 해요. 대외팽창 정책을 많이 펼쳐요. 그렇다 보니까 주변 나라들과 부딪힐 수밖에 없죠. 그때 이 독일 비렐름 2세가 눈치 없이 껴들었던 데가 모로코라는 지역입니다. 근데 아까 기억나요? 프랑스가 모로코 지역에 진출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독일이 모로코에 진출했다는 건 사실상 프랑스에 대한 도전이기도 한 거죠. 그러니까 독일이 프랑스와 모로코를 둘러싸고 두 차례 대립합니다. 그래서 제1차 모로코 사건, 제2차 모로코 사건 등이 있게 되는데요. 독일의 팽창 자체가 달갑지 않았던 영국이라던가 이런 나라들이 여기에 프랑스 편을 들면서 개입을 해서 사실상 이제 독일이 그래? 라고 하면서 한 발 빼게 되는 그런 모습들. 이것도 전쟁으로 가진 않습니다. 파쇼다 사건처럼요. 자, 그래서 첫 모로코 사건이 1905년에 있고 두 번째 모로코 사건이 1911년에 있는데 둘 다 이제 독일이 발을 빼게 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에 보면 아프리카를 점령한 서양 열강들이 원주민을 동원해서 사탕수수, 목화, 코코아 등을 재배했다. 여기도 플랜테이션이 이루어지는 거죠. 또한 이 지역은 이제 피로 물들게 만들었던 여러 이제 금, 다이아몬드 이런 것들이 또 아프리카에 많단 말이에요. 귀금속이 많아. 그래서 광산을 개발하면서도 이제 굉장히 아프리카인들이 잔혹하게 수탈당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벨기에와 독일의 이야기까지 지금 조금 이따가 지금 한번 보도록 하죠. 지도에서.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교과서에 등장한 것들 보면 벨기에령 찾아보세요. 여기 있죠? 벨기에령 콩고. 여기가 벨기에령 콩고고요. 벨기에령 콩고. 독일은 어디에 진출했다고 교과서에 써 있어요? 카메룬과 토고. 카메룬과 토고 찾아보세요. 독일이 무슨 색이죠? 요 색깔이잖아. 카메룬. 여기가 지금 독일이네. 그 다음 토고. 그 다음에 동아프리카. 이렇게 돼 있죠? 독일령 동아프리카라고 돼요. 독일령 그냥 동아프리카라고 하면 헷갈릴 수 있으니까 독일령 동아프리카 이런 지역들을 지금 독일이 먹고 있다라고 하는 거를 한번 알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사실 이제 독일이 하나 더 얘기를 하자면 방금 모로코 사건까지 얘기하자면 여기 독일의 진출 방향 한번 보세요. 독일의 진출 방향. 독일이 나중에 팽창할 때 지금 난리 났잖아요. 여기 사실 독일이 독일령 서남아프리카도 먹어요. 독일령 서남아프리카 여기도 독일령이네 지금. 여기도 먹고 이렇게 내려가고 자 여기 동아프리카로 들어가고 그런데 이렇게 내려온단 말이에요. 여기가 어디였어? 지금 모로코 지역이잖아. 프랑스가 먹고 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여기에서 이제 모로코 사건이 발생하게 되는 것도 지도에서 살펴볼 수 있어요. 자, 뭘 이상하게 느껴야 돼? 초록색으로 색칠돼 있는데 어떻게? 독일이 진출해오네? 모로코 사건이 터지겠구나라는 것도 지도를 통해서 한번 살펴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사실 진도 자체는 162쪽에서 다 했는데요. 여러분들 이 시기를 뭐라고 했어? 제1차 세계대전의 배경 부분과 같이 좀 보는 게 좋을 거라고 얘기를 했죠. 자, 막 다른 얘기 쭉쭉쭉 하다가 또 제1차 세계대전 배경에 가면 많은 얘기를 까먹어 놓거든. 그래서 지금 먼저 정리해 놓고 나중에 1차 세계대전 다시 들어가면 그 부분의 배경을 간단하게 다시 정리해 보면은 복습의 효과도 있고 좋겠죠. 자, 거기 163쪽에 있는 아프리카의 민족운동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이번에 우리 학교 시험 범위에는 넣지는 않을 겁니다. 나중에 필요한 부분들을 다 인강으로 올려줄게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교과서를 훅 뛰어넘어서 어디로? 174쪽으로 가보겠습니다. 두 차례 세계대전 제1차 세계대전과 러시아 혁명이라고 되어 있어요. 방금 모로코 사건 두 번째 거 몇 년이라 그랬어요? 11년이었죠? 진짜 얼마 안 남았어요. 제1차 세계대전 시작은 1914년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코앞까지 온 거잖아. 그래서 요 시기 한번 다시 볼게요. 19세기 후반 식민지를 둘러싼 제국주의 열강의 경쟁 그리고 갈등의 심화 방금 봤잖아. 파쇼도 사건도 있고 모로코 사건도 있고요. 막 서로 막 부딪혀요. 더 많이 먹으려고. 열강은 세력 확대를 위해서 비밀 외교 협상과 군비 확장을 계속합니다. 서로 안 알려주면서 비밀 외교를 하고요. 군비 서로 군사력을 확장해 나가면서 뭔가 이제 점점점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화약이 점점 쌓이고 있어요. 화약을 이렇게 화약 상자를 쭉쭉쭉 쌓아놓고 있는 거야. 거기에 누가 실수로라도 성냥불이라도 하나 딱 던지게 되면 폭발적으로 모두 다 연결돼가지고 다다다다다닥 터질 것 같은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었던 거죠, 유럽에서. 근데 다른 나라들이 뭔가 어떻게 화약을 쌓고 있는지 안 보여요. 막 비밀 외교 협상으로 막 이어져 있고 하니까. 그러니까 어디에 성냥불을 뒀을 때 어디까지 터질지가 상상이 안 가는 그런 상황까지 가고 있었습니다, 당시에. 자, 잠깐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독일 얘기부터 나오네요. 자, 독일의 수상이었던 비스마르크 철혈정책 독일 통일의 주인공 중에 한 명입니다. 자, 독일의 수상이었던 비스마르크는요.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 그리고 이탈리아와 삼국동맹을 결성합니다.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 그리고 이탈리아와 삼국동맹을 결성합니다. 삼국동맹을 결성해서 세력 균형을 유지하려고자 했다라고 되어 있죠. 핵심은 프랑스를 고립시키려고 했었어요. 프랑스를. 자, 독일과 프랑스는 서로 이제 또 경쟁 관계로서 이제 비스마르크는 당시에 프랑스를 최대한 견제하려고 하고 있었거든요. 최대한 견제하려고 하고 있었고 그런 가운데에서 이제 프랑스가 왜냐면 또 독일이 통일하는 과정에서 프랑스랑 전쟁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프랑스랑 전쟁을 했고 프랑스에 독일에 대한 반감도 좀 있었을 거고 비스마르크가 일단 프랑스를 고립시키는 게 핵심 목표로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요 삼국동맹을 결성하게 된 목적으로 보자면 유럽 전체의 세력 균형을 유지할 뿐만이 아니라 프랑스를 고립시켜서 독일 제국이 지금 갓 통일된 지 얼마 안 된 독일 제국이 안정적으로 발전하는 게 핵심 목표였습니다. 비스마르크는요. 막 대외 팽창을 하고 다른 나라들과 막 갈등을 빚고 이게 아니라 요 정도와 삼국 동맹을 만들어가지고 유럽 세력 균형 유지, 그 다음 프랑스 고립 정도를 하면서 우리 독일
제국 내부의 발전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추는 상황이었습니다. 누구는요? 비스마르크는요. 요게 삼국동맹을 체결한 목적이라고 보면 되겠죠. 그거 좀 이상하죠?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 이탈리아. 근데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이 뭐죠? 원래 오스트리아라고 하지 않았나? 이렇게 됩니다. 그냥 요거는 상식적으로만 알아두세요. 써놓을 필요도 없습니다.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 우리 프로이센 있잖아요. 프로이센이 이제 독일 통일을 주도하는 과정에서 프로이센 오스트리아 전쟁이 있었습니다. 그 후에요. 오스트리아가 패배하고 오스트리아가 점점 약해지는 모습이 보이자 오스트리아 내부에서 꾸준하게 우리는 다른 민족이다 너희랑 하면서 자치를 주장해왔던 민족이 있어요. 그게 마자르족이고요. 그 마자르족이 만든 국가가 헝가리라는 곳이에요. 이 헝가리에게 계속해서 자치를 요구했단 말이에요. 헝가리가 오스트리아에게. 근데 오스트리아가 전쟁에서 패배하자마자 그 목소리가 더더욱 커지게 됩니다. 그러자 자치를 허용해서요. 이제 오스트리아 제국이 아니라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이 됩니다. 헝가리를 별도의 하나의 국가로 만들어요. 봐봐. 별도의 하나로 국가로 만들어서 그럼 헝가리 왕이 있고 오스트리아 제국의 황제가 있겠죠? 오스트리아 제국의 황제가 헝가리의 왕을 겸임합니다. 겸임해요. 그래서 국방이나 외교, 그 다음에 재정 같은 중요한 문제들은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이 함께 처리하는데 나머지 문제들 같은 경우에는 오스트리아 제국 따로 헝가리 지역 따로 자치적으로 왜? 여기 각자 어떻게 의회가 따로 있거든요. 의회도 따로 있고 하다 보니까 이제 어느 정도 헝가리라고 하는 나라를 완전 독립시켜준 건 아니지만 헝가리를 따로 분리해서 이들이 국방 제조, 외교, 재정 같은 이런 중요 문제를 제외하고는 자치적으로 좀 할 수 있게 그런 나라를 만들었다. 그래서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이라고 하는 처음 보는 나라가 나와서 좀 당황했을 것 같아서 잠깐 설명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어찌됐든 오스트리아의 연장이네요. 오스트리아랑 이탈리아는 별로 원래 사이가 안 좋죠. 이탈리아 통일 과정에서 오스트리아랑 막 싸우고 이러잖아. 그래서 나중에 제1차 세계대전 때 삼국동맹 때 좀 이따 보게 될 삼국협상이 이제 전쟁을 시작할 때 이탈리아는 나중에 동맹을 빠져나와서 협상국에 붙습니다. 오스트리아랑 갈등이 막 있고 이래가지고 어찌됐든 이렇게 된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독일의 상황이 바뀝니다. 누가 등장하냐? 비렐름 2세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황제입니다. 황제. 그 앞에 있는 비렐름 1세는 비스마르크에게 전적으로 의지하면서 비스마르크와 함께 가고 있었단 말이야. 그런데 비렐름 1세가 물러나고 이제 죽고 비렐름 2세가 즉위하자 비렐름 2세는 즉위 후에 비스마르크를 수상직에서 해임합니다. 이것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에요. 왜? 이러한 세력 균형, 독일의 내부 발전에 집중하려고 했었던 비스마르크가 해임됐어요. 그럼 뭐야 이제? 비렐름 2세 맘대로 하겠네. 그런데 비렐름 2세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냐면 봅시다. 베를린, 비잔티움, 이스탄불입니다. 비잔티움, 그 다음에 바그다드까지 철도를 건설하는 뭐라고 부르냐면 3B 정책이라고 불러요. 베를린, 비잔티움, 바그다드 해가지고 B가 3개다라고 해서 3B 정책을 추진해요. 팽창 정책을 추진한단 말이야. 팽창주의 정책을 강화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러면 여기에다가 하나 써놓을 게 있겠죠? 이 팽창 정책에서 결국 또 뭐가 터질 뻔했어요? 또 싸움이 터질 뻔했죠. 그게 뭐였어요? 모로코 사건도 이러한 팽창 정책을 추진하는 모습에서 나오는 겁니다. 누구랑? 프랑스랑이었죠. 프랑스. 그런데 이 3B 정책은 즉 독일은 이제 늦게 뛰어들었습니다. 식민지 확대에. 그러면서 여기를 연결하면서 자기의 영향권을 넓히려고 하는데 이게 누구랑 딱 맞아떨어지면서 충돌하기 쉬웠냐면 영국의 정책과 부딪히기 좋았어요. 영국은 콜카타, 카이로, 케이프타운. 아까 봤죠? 카이로랑 케이프타운은 알죠? 아프리카의 두 지점이었어요. 시작점, 끝점이었어요. 이집트 카이로, 남아프리카 지역의 케이프타운. 콜카타는 인도입니다. 그래서 요 지역을 연결하는 정책. 그래서 콜카타, 카이로, 케이프타운이라고 해서 3C 정책이라고 불러요. 영국은 원래 이걸 추진하려고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뒤늦게 뛰어든 독일이 3B 정책이라고 하는 걸 추진하기 시작을 했어요. 3C 정책 원래 하려던 애가 3B를 딱 보자마자 야, 저 뭐야? 지금 우리한테 도전하는 거야? 라는 느낌이 드는 거죠. 거기에다가 이걸 별로 마음에 안 들어왔던 나라가 또 어디냐면 러시아입니다. 또 프랑스도 마음에 안 들었어요. 왜? 프랑스도
여기 바그다드라고 하면 중동 지역이죠. 서아시아 지역. 여기에다가 슬슬 침을 발라보려고 하고 있었거든. 또 러시아는 이 지역으로, 여기는 원래 누가 차지하고 있는 지역이에요? 오스만이 차지하고 있는 지역이었잖아요. 오스만 제국을 압박하면서 러시아도 밑으로 내려오고 싶었거든. 즉, 지금 빌헬름 2세가 비스마르크를 해임하고 팽창 정책을 추진하자마자 대규모 적들이 생겼어요. 영국, 프랑스, 러시아 같은. 그래서 충돌하였고, 이러한 독일의 팽창 정책이 마음에 들지 않았던 영국, 프랑스, 러시아들은 삼국 협상을 결성해서 독일뿐만 아니라 삼국 동맹과 대립을 하게 됩니다. 이 삼국 협상이 결성됩니다. 요게 1907년이에요. 요건 좀 늦죠? 82년, 요건 7년입니다. 그래서 1차 세계대전은 동맹국과 협상국의 전쟁이 될 거예요, 이제. 동맹국과 협상국의 전쟁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러한 상황 속에서 얘들아, 전쟁이 발생을 할 수 있는 여러 배경들은 만들어 있지만 결국에 되게 중요한 거는요, 이거예요. 도화선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말이 좀 어려웠나? 결국에는 방아쇠를 당기게 되는 사건이 있단 말이에요. 결국 전쟁에는. 그 방아쇠를 당기게 될 문제는 어디에서 발생을 할 거냐면 좀 이따 발칸반도, 그리스가 있는 그 발칸반도 지역에서 발생을 할 겁니다. 자, 그러면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카이로, 케이프타운, 인도. 이렇게. 요게 카이로, 케이프타운, 콜카타. 이렇게 되어 있죠? 요게 영국의 3시 정책이라고 한다면 독일의 베를린, 그 다음에 비잔티움, 바그다드를 연결하는, 독일은 뭘 만들려고 하면 철도를 건설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영국의 걱정은요, 여기에서 이제 바그다드까지 왔으면 인도까지 어떻게 오려고 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걱정도 있었던 거고요. 걱정도 있었던 거고, 사실 영국 입장에서 상당히 이쪽으로, 여기 이집트에서 영국은 더 뻗어나가고 싶었을 거고, 인도 지역도 불안했을 거고요. 그래서 영국 마음에 안 들었던 거죠. 그리고 프랑스도 이 지역, 여기 중동 지역에다가 슬슬 침을 바르려고 하고 있었고, 러시아 같은 경우에도 이쪽으로 계속 내려오고 싶어 했단 말이에요. 전에 크림 전쟁 같은 게 대표적이었죠. 크림 전쟁 같은 게 대표적이었죠. 그래서 이런 걸 그림으로 한번 봐봤고요. 그래서 결국 영국, 프랑스, 러시아가 독일의 정책에 마음에 들지 않고 결국 여긴 동맹국이죠. 삼국 동맹과 이제 대립을 하게 되는 삼국 협상이 만들어지게 되고요. 그 다음에 독일, 이탈리아,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이 연결되는 요 동맹국이 이전에 이제 만들어져 있게 되는 이런 상황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전쟁이 결국에 빵 하고 터져 나오게 되는 지역을 마지막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제국주의 열강 간의 식민지 경쟁과 함께 이 어디가 문제가 되냐면 발칸반도가 문제가 됩니다. 발칸반도의 민족주의는 유럽을 위기로 몰아넣었다. 발칸반도는 우리가 뭐라고도 부르냐면 별로 좋은 별명은 아니지만 유럽의 화약고라고 부릅니다. 유럽의 화약고. 저기가 언제든지 화약들이 쌓여 있어서 성냥불 하나만 던지면 유럽의 문제들이 터져 나오기 좋은 곳이다라고 해서 유럽의 화약고라고 부르고 결국 1차 세계대전도 결국 여기서의 문제로 시작이 됩니다. 원래 발칸반도는 오스만 제국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옛날엔 비잔티움 제국, 그 다음에 오스만 제국. 그런데 오스만 제국으로부터 전에 독립했던 나라 하나 있죠. 빈체제 시기에. 언제? 그리스였죠. 1829년에 그리스가 영국이라던가 프랑스, 러시아들의 도움을 받으면서 그리스는 독립을 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오스만 제국이 약화되면서 여러 나라들이 독립을 한 상태였어요. 19세기 말쯤에는요. 19세기 말쯤엔 1800년대 말에는 여러 나라들이 이미 독립을 한 상황이었습니다. 이 발칸반도 지역에. 자, 그런데 이 지역으로 계속해서 뻗어나가려고 하고 있었던 나라가 있었으니 누구냐면 일단 오스만 제국이 약화되는 배경은 당연히 가지고 있어야 되고, 자, 이 지역으로 계속해서 세력을 강화하려고 하는 나라가 누구였냐면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이었습니다.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은 범게르만주의라고 하는 걸 내세우면서 자, 넓게 보면 여기까지 다 게르만의 영역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민족주의를 내세우는 거예요. 오케이? 넓게 보면 여기까지 다 게르만 우리 민족들이 가지고 있어야 할 법한 지역 아닐까라고 하는 얘기, 이 정도로 이해해보면 될 것 같고요. 또 한편 러시아가 대표적으로 슬라브 민족이 만든 나라죠. 그래서 러시아도 이 발칸반도 지역에 계속해서 침을 바르고 있단 말이죠. 계속 여기로 내려오고 싶단 말이야. 그래서 이거 마음에 안 들어요.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이. 그래서 러시아와 슬라브계
국가들, 슬라브 민족들이 만든 국가들이, 자, 여기는 다 넓게 보면 슬라브족의 민족들이 차지하고 있는 지역이지 라고 하는 범슬라브주의가 대립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슬라브계 국가들과 러시아, 범슬라브주의, 그 다음에 범게르만주의, 이런 것들이 부딪히는 과정에서 결국에 전쟁이 발생했어요. 그게 뭐였냐면 딱 제1차 세계대전이 터지기 직전에 있었던 발칸반도에 있었던 발칸전쟁입니다. 자, 이 세르비아라고 하는 나라가 또 주인공으로 등장을 하게 될 건데요. 세르비아도 이제 오스만 제국으로부터 독립했던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세르비아 등 발칸 동맹국들이 제1차 발칸 전쟁을 일으켜서요, 오스만 제국을 물리치고 독립을 이루었습니다. 그게 이제 제1차 발칸 전쟁이었어요. 1차 발칸 전쟁. 자, 그런데 1차 발칸 전쟁에서 서로 이제 여러 동맹국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 뭐 세르비아, 불가리아, 그리스, 이런 나라들이 독립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동맹을 맺어서 오스만 제국의 영토를 뜯어 먹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중에 불가리아가 너무 영토를 많이 먹었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영토 너 왜 혼자 많이 먹어라고 하면서 지들끼리 한 번 더 싸웠던 게 제 2차 발칸 전쟁이었어요. 이런 발칸 전쟁까지 터지면서 이제 진짜로 언제 터질지 모르는 상황이었어. 지금 말로만 하면 못 알아듣겠죠. 그래서 지도를 잘 찾다가 어느 지도를 가지고 오는 게 좋을까 하다가요, 진짜 엄청 큰 세계사 책이 있어요. 더 타임스 세계사라는 지도책인데요. 그 더 타임스 세계사의 당시의 상황을 한 번만 가지고 와 봤습니다. 자, 봐봐요. 당시에 오스만 제국으로부터 이미 독립해 있었던 대표적인 나라들, 세르비아, 불가리아, 그리스, 이런 나라들이 있었습니다. 세르비아, 불가리아, 그리스, 이런 나라들이 이 지역, 지금 초록색으로 색칠되어 있는 어디? 오스만 제국의 영토를 뜯어 먹으려고 전쟁을 했던 게 첫 번째, 제1차 발칸 전쟁입니다. 제1차 발칸 전쟁. 그러면 제1차 발칸 전쟁이 터지고 나면 세르비아랑 그리스랑 불가리아가 이 지역의 영토를 좀 많이 나눠 먹었겠죠? 오스만은 여기로 줄어들게 되고요. 그런데 그때 영토 분할 과정에서 왜 너만 많이 먹어? 라고 하면서 한 번 더 싸웠던 게 뭐라고요? 제2차 발칸 전쟁이라고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 과정에서 조금 알아둬야 될 게 있어요. 여러분들 다음 시간에 배우게 될 175페이지에서 이야기를, 다음 시간은 제1차 세계대전이 아니죠. 어쨌든 다음에 제1차 세계대전 때 얘기를 하게 될 내용 중에 하나인데요. 그 제1차 세계대전의 시작점이 됐던 사라예보 사건이라고 하는 사건은 어디에서? 이 보스니아라고 하는 곳에 있는 요 사라예보라고 하는 땅에서 세르비아계의 사람이 오스트리아 황태자를 쐈던 사건입니다. 복잡하죠? 보스니아라고 하는 지역의 사라예보라는 사건에서 세르비아계의 사람이 오스트리아 황태자를 죽였던 사건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제1차 세계대전까지 빠져들게 되는데, 그러면 우리가 잠깐 이해해 놓을 게 있어요. 뭐야? 세르비아는 왜 오스트리아를 싫어했을까요? 세르비아는 왜 오스트리아를 싫어했을까요? 이건 적어둘 필요도 없고요. 이해만 해두세요. 이해하고 나면 기억하면 돼요. 세르비아는 오스트리아를 싫어했으니까 쐈겠죠. 사라예보에서. 자, 세르비아는 원래 어디를 먹고 싶었냐면 여기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라고 하는 요 보스니아 지역을 먹고 싶었어요. 세르비아가. 왜? 이렇게 해서 어디로 넘어가고 싶었던 거야? 바다로 진출하고 싶었던 거예요. 세르비아는 바다로 진출을 하고 싶었는데, 이 지역을 지금 색깔이 어디에 칠해져 있어요?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으로 칠해져 있죠.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이 그냥 먹어버린 거예요. 병합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세르비아는 상당히 화가 났어요. 첫 번째. 그 다음 두 번째, 방금 봤죠? 영토를 첫 번째 놓아 먹습니다. 오스만 제국과 전쟁을 해서 1차 발칸 전쟁 때. 그 다음 두 번째, 2차 발칸 전쟁 때 내분이 있었다고 하죠. 그 내분이 있는 과정에서요, 요 세르비아가 이제 불가리아를 물리치면서 영토를 좀 더 얻으려고 해요. 더 얻으려고 했던 지역 중에 하나가 어디냐면 이 알바니아라는 지역입니다. 세르비아는 어떠고 싶은 거야? 어쨌든 계속 바다로 나가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이 세르비아가 영토를 더 얻으려는 과정에서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이 개입합니다. 야, 어디까지 영토 더 먹으려 그래? 라고 하면서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이 그걸 방해해요. 그래서 실제로 세르비아가 2차 발칸 전쟁에서도 자기들이 먹고 싶은 영토까지 못 먹어요. 그러니까 세르비아 내부적으로요, 세르비아 민족들이 오스트리아에 대한 반감이 엄청납니다. 그래서 세르비아 내부에 있는 이 민족주의적 감정들이 결국에
터져 나왔던 거죠. 결국에 터져 나왔던 거죠. 그런 느낌으로 한번 생각해 보면 될 것 같아요. 사실 지금 오늘 제1차 세계대전의 배경 여기 했던 부분은요, 나중에 제1차 세계대전 얘기할 때 이만큼 자세하게는 안 알겠지만 간단하게 다시 한번 살펴볼 겁니다. 그때 한번 다시 한번 오스트리아와 세르비아 얘기 상기시키면서 사라예보 사건으로 넘어가면 되겠죠. 자, 그럼 여러분들이 오늘 수업이 좀 길었을 텐데 174쪽에 있는 제1차 세계대전의 배경을 왜 요 제국주의 식민지 분할과 같이 봤는지를 이해가 됐으면 좋겠어요. 이거 따로 봤으면은 또 앞에 있는 얘기들 막 이어가면서 했으면 좀 더 길어졌을 겁니다. 그래서 요 부분들 같이 좀 잘 이해를 해 놓으면 나중에 1차 세계대전 이해할 때 조금 더 편리할 테니까요. 자, 그럼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에는 교과서를 다시 앞으로 넘어와서 중국의 민족 운동부터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모두 수고 많았고요.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